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에 제목은 f와 fx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중등 수학에서 공부했던 함수는 대부분 정의역과 공역이 전부 다 리얼 넘버인 경우가 많았죠. 또한 함수의 값을 대부분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집합론에서는 함수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프, 정의역, 공역이죠. 거기에 함수의 식이 없습니다. 함수의 식 또는 함수의 알고리즘 또는 함수의 계산 방법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빠져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산 과정에 좌우되지 않는 그러한 함수들의 성질에 집합론이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수를 항상 식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죠. 함수 x제곱 빼기 2x를 미분하면 2x 빼기 2가 된다. 그런데 원래 미분은 함수를 하는 거죠. 원래 함수를 미분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함수의 식을 미분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확히 한답시고 또 이렇게 집합론적으로 함수 집합 x, x제곱 빼기 2x such that x in r을 미분하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죠. 굉장히 듣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x제곱 빼기 2x로 나타내어지는 함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식으로 나타내어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 빨간색으로 제가 기호를 나타냈는데 maps to라고 읽습니다. maps to x maps to x제곱 빼기 2x를 미분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원칙대로 정확히 하자면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 x는 묶인 변수죠. 그러니까 꼭 x가 아니라 y maps to y제곱 빼기 2x라고 써도 똑같은 함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함수를 f로 지칭할 때도 있고 fx로 나타낼 때가 있는데 두 표기법의 차이가 무엇이냐. 원칙적으로는 f로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f를 미분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fx를 미분하면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이 fx는 원래 하나의 값이죠. f의 x에서의 값이 fx입니다. 그런데 그 값을 어떻게 미분합니까? 우리는 함수를 미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수를 fx로 나타낼 때가 많이 있고 또 그것이 또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좀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fx equal tx, 단 tx는 x를 포함한 식. 무슨 얘기냐면 tx가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2x 이런 거죠. 그러니까 fx equal x제곱 빼기 2x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하죠. 이런 표현법이 뭐가 좋으냐 하면은 f의 예를 들어서 어떤 c에서의 값, 뭐 3에서의 값이다. 그러면 f3 하고 쓰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fx는 이거니까 f3은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 계산이 금방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함수의 값을 계산할 때 편리하다는 겁니다. 원래는 함수는 이렇게 나타나야 되죠. f는 이렇다. 혹은 뭐 f는 이렇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f의 3에서의 값이 무엇인가 계산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f와 fx의 차이, 장점, 단점을 좀 말해 보았습니다. 다시 이 함수의 예로 돌아와서 f는 함수의 이름이고 이것은 이 fx, 이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식이고 이 fx는 이 값이고 또는 f를 x에 적용하여 얻은 값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apply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 topic. 제가 삼각함수를 처음 배울 때 sin x의 제곱을 sin 제곱 x라고 쓰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었습니다. 왜냐하면 sin x는 x의 값이 주어지면 수니까 제곱하면 되는 거죠. sin x는 숫자다. 그러므로 sin x를 제곱한다 이런 건데 이 sin 제곱 x는 sin을 제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수를 어떻게 제곱하냐 이거죠. 물론 함수를 제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죠. 모든 함수를 제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f의 값이 리얼 넘버라든가 이런 식으로 곱셈이 정의된 어떤 집합을 f가 공역으로 가진다면 그때는 이렇게 정의하면 되죠. f제곱은 함수인데 x를 fx의 제곱으로 보내는 그런 함수다.
이렇게 정의하면 완벽하죠. 그렇다면 사인 제곱이라고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거부감을 안 느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곱뿐만이 아니고 f의 3승이라던가 얼마든지 각 자연수에 대해서 이걸 정의할 수 있죠. 그런데 수학에서는 f의 n승을 이렇게 거듭 제곱을 뜻하는 걸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f의 0승 x는 x다. 그 다음에 f의 n 더하기 1승 x는 fn승 x를 계산한 것을 f에 적용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f의 1승 x는 그냥 fx입니다. f의 제곱 x는 fx입니다. 물론 이 정의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적용할 수는 없고요.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할 때만 의미를 가지죠. 왜냐하면 f하고 이 입력값이 f의 출력값이니까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은 집합에 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그러니까 f의 n승이라는 이러한 표기를 보면 이것이 거듭제곱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여러 번 합성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문맥을 보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합성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토픽입니다. 함수의 합성. 두 함수 f와 g가 주어졌을 때 이들의 합성은 이렇게 표기하고 그리고 g circle f라고 읽습니다. 이 함수가 무엇인지 말하려면 정의역 그리고 공역 그리고 그래프를 말해줘야 되는 거죠. 정의역은 x이고 공역은 z입니다. 여기서 x는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정의역이고 이 공역은 왼쪽에 있는 함수의 공역입니다. 이런 거를 구태여 암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바로 이 아래에 이 함수의 값을 계산하는 그런 식이 나오는데 g circle f의 x에서의 값은 이렇게 주어진다고 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x는 fx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하니까 x는 f의 정의역에 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f의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값은 g of something이죠. g of fx죠.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값은 이 왼쪽에 있는 함수의 값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역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g와 f는 항상 이렇게 합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g의 정의역이 f의 공역과 일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fx는 f의 공역의 원소인데 그것이 또한 g의 정의역의 원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f의 공역은 g의 정의역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 그래프는 이미 여기서 다 말을 한 겁니다. 각 입력값 x에서의 함수값을 우리가 이렇게 안다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여기에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쉽게 나타내는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해 봤는데 입력값 x와 그때 함수의 값 gfx의 순서상 들의 집합이죠. x가 정의역의 원소일 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합성함수 g circle f의 그래프를 f의 그래프 gf와 g의 그래프 gg를 이용해서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쓰는 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합과 이 집합이 사실은 동일한 집합이라는 것은 함수의 정의와 그 그래프의 정의 이것들로부터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세 개의 이면이문이 이 세 개의 양방향 함의문이 사용될 것입니다. 즉 y equal fx라는 것은 x와 y가 f의 그래프 관계가 있다. z equal gy라는 것은 y와 z가 g의 그래프의 관계가 있다. z equal g circle fx라는 것은 x가 z와 g circle f의 그래프라는 관계가 있다. 이거죠. 이걸 이용해서 꼭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함수 간의 합성이
이 결합법칙은 따르지만 교환법칙은 일반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은 아마 중학교 때 다 배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엄격하게 증명해 보기를 꼭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함수의 단사, 전사, 전단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여기서는 간단히 정의만 할 것입니다. 원래 이 토픽은 대단히 중요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아주 쉬운 문제 두 개만 여기서 내봤습니다. 단수함수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함수 값이 같으면 입력값도 같다. 그거죠. 다르게 말하면 입력값이 다르면 출력값도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은 전칙문이죠. 이 정의가. 그러니까 단사임을 보일 때는 이것을 가정하고 이것을 보이던가 혹은 이것이 아님을 가정하고 이것을 보이던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단사가 아님을 보일 때는 fx1은 fx2이지만 x1은 x2가 아닌 그런 반례를 들면 되겠죠. 그 다음 전사. 전사의 정의는 단사의 정의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일단 단사의 정의는 for 한 다음에 한정사가 없죠. 그런데 전사의 정의는 for하고 또 exist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상으로 많이 다릅니다. 전사가 무슨 의미인지는 대략 아시겠지만 공역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그것을 값으로 가지는 그러한 정의역의 원소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전단사는 간단합니다. 단사인 동시에 전사인 함수를 전단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단사 함수를 1대1 대응 함수 one-to-one correspondence라고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x가 이렇게 주어지고 y가 이렇게 주어지고 a, b, c는 다 다른 값을 가진다고 가정하기로 하죠. 그리고 f1 equal f2 equal a이고 f3 equal b이면 이 함수가 단사가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 아마 이 문제는 너무 쉬워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집합론을 배운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쉽고 명백해도 그것을 정의로부터 출발해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수가 단사가 아님을 보일 때 어떻게 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이거죠. 앞인자는 참인데 뒤인자는 거짓인 그런 예를 들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x1을 1이라고 놓고 x2를 2라고 놓으면은 f1 equal f2인데 1은 2가 아니다. 그럼 된 거죠? 그러므로 이 함수는 단사가 아닙니다. 전사가 아닌 이유는 이것의 부정이 참이라는 얘기죠. 공역에 어떤 원소 y가 존재해서 임의의 x에 대해서 그 y는 fx와 같지 않다 이거죠. 그럼 공역에 어떤 원소를 찾아야죠. 그 원소는 당연히 c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공역의 원소 c를 취하면 어떠한 x도 그것의 함수값이 c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아주 평이한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설명 따로 드리지 않고 각자 알아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기수와 칸토르의 역설. 집합의 기수라는 토픽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토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부분만 우리 공부하도록 하죠. 기수란 집합의 기수란 쉽게 말해서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절대값 기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집합론에서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그런 정리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죠. 합집합의 기수는 각각의 집합의 기수를 합한 다음에 교집합의 기수를 뺀 것과 같다. 유한집합에서는 이것이 참이죠. 무한집합에서는 좀 곤란합니다. 무한집합에서는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x가 무한집합인 경우라고 했는데요. 무한집합의 경우에는 두 집합 x와 y의 기수가 같다는 것이 x에서 y로 가는 전단사 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물론 이 정의는 유한집합에 대해서도 역시 이 정의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정의는 무한집합의 경우에 유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집합, 짝수의 집합이죠. 짝수의 집합은 정수 전체의 집합과 기수가 같다. 그 증명은 전단사 함수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fn은 2분의 n. 그럼 분명히 이것은 짝수에서 정수로 가는 그런 전단사 함수이거든요. 이것도 물론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결과가 약간은 놀라운 것이 짝수는 사실 정확히 정수의 절반이잖아요. 정수에는 짝수와 홀수가 있고 짝수와 홀수는 번갈아서 나오니까 개수가 같을 텐데,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면 무한대는 2분의 무한대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다음에는 비슷한 방법으로 이 제곱수의 기수는 자연수 전체의 기수가 같다. 이것도 역시 쉽게 증명되죠. n제곱을 n으로 보내면 되죠. 그게 전단함수거든요. 이 두 번째 예는 첫 번째 예보다 조금 더 놀라운 것이 제곱수는 전체 자연수 중에서 극히 일부죠. 극히 일부.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자연수 m 이하의 제곱수의 개수는 루트 m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m분의 루트 m은 제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눠도 무한대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문제 5번을 연습 문제로 내놨습니다.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어렵지만 이 비슷한 방법으로 유리수 집합의 기수가 정수 집합의 기수와 같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게오르그 칸토르가 증명한 거죠. 19세기 말에. 유리수는 정수에 비해서 굉장히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이 둘 사이에 1대1 대응함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놀라운 결과이고, 그래서 칸토르는 혹시 모든 무한집합의 기수는 같은 것이 아닐까, 즉 모든 무한집합 간에는 전단사 함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였죠. 그 자신이. Power set of x, x의 멱집합의 기수는 x의 기수보다 더 큼을 증명하였습니다. 물론 이 x가 유한집합일 땐 당연한 거죠. x의 원소의 개수가 n이라면 파워 set x의 기수는 2의 n승이니까 더 크죠. 문제는 이제 x가 무한집합일 때도 역시 이것이 이거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x에서 파워 set of x로 가는 단사함수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fx가 한 점 집합 x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건 당연히 단사함수입니다. x가 달라지면 이 집합도 달라지니까. 그런데 이제 x에서 p of x로 가는 전사함수가 있느냐 이건데 그것이 없다는 걸 증명한 거죠. 즉 여기 있죠. 이게 칸토르의 대각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x에서 x의 멱집합으로 가는 함수 f는 전사함수일 수 없다. 이것의 증명이죠. 이 증명을 제가 좀 간단하게 여기 제시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긴데 아주 길지는 않고요. 이거 한 페이지 꽉 채우면 아주 친절하게 할 수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사함수일 수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공역의 원소 중에 이 함수의 값이 아닌 것을 찾아서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이 공역의 원소라는 것은 x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x의 부분집합 b를 다음과 같이 놓으면 된다 이거죠. 다음과 같이 놓으면 fa equal b인 a가 x의 원소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보이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런 집합을 찾는 게 처음엔 조금 황당합니다. x가 뭔지도 모르겠고 f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어떻게 b를 찾느냐 이건데, 하여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f와 x밖에 없습니다. f와 x로부터 b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b는 x가 fx에 안속하는 그러한 x들의 모임. 이게 뭐냐 하면 x는 대문자 x의 원소죠. 그리고 fx는 멱집합 x의 원소니까 즉 x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x가 이 fx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속할 때도 있고 안 속할 때도 있죠. 그런데 안 속하는 것만 다 모아서 그걸 b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b는 결코 함수의 값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명하냐 하면은 fa equal b라고 가정을 하고 모순을 유도합니다. a in b 경우와 a not in b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 모순을 유도합니다. 사실은 전에 공부했던
러셀의 역설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A가 B에 속한다면 A는 FA에 안 속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A는 B의 원소로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A는 FA에 안 속한다. 근데 FA는 B라며요. 그러니까 A가 B에 안 속한다는 얘기죠. A가 B에 속하는 경우에 A가 B에 안 속한다. 이건 모순이 있을 수 없죠. 이번에는 A가 B에 안 속하는 경우, A가 B에 안 속한다면 B는 FA라고 했죠. 그러니까 A가 B에 안 속한다. A는 FA에 안 속한다는 거죠. A가 FA에 안 속하면 그 A는 B의 원소로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A는 이번엔 B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A in B 이면이 A는 not in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순을 얻은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증명은 사실은 러셀의 역설 증명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더 단순하게 말하면 집합의 조건제시법, 그걸 그냥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의 조건제시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칸토르의 대각정리의 증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직 기수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았고요. 두 집합의 기수가 같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정의했죠. 이런 식으로 정의했었습니다. 두 집합의 기수가 같다는 것은 전단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단수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다. 작다는 것은 작거나 같은데 같지는 않다. 그것을 작다로 정의한 거죠. 기수 자체를 정의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렵고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일단 칸토르의 역설을 소개하겠는데요. 이 역설을 위해서는 이 보조 정리가 필요합니다. 공한인 집합 X에서 Y로 가는 단수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Y에서 X로 가는 전수함수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이다. 얼핏 보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X 그림 그리고 Y도 그림을 그리고 X에다 점 몇 개 찍고 화살표를 이렇게 이어보고 하면은 이것이 참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엄격하게 증명하는 것은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직관적으로는 대단히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생략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네요. 이제 칸토르의 역설은 X를 모든 집합의 집합으로 놓았을 때 얻어집니다. 모든 집합의 집합이란 무엇인가? 이거죠. 물론 이거는 내포 정리를 사용한 거니까 이거는 원래 집합으로서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죠. 칸토르의 역설은 아직 공리적 집합론이 확립되기 전에 그렇게 얻어진 역설입니다. 내포 공리를 이용해서 집합을 만들었더니만 이상하게 모순이 나온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럼 X는 모든 집합을 원소로 가지죠. 그러니까 이 X의 멱집합도 X의 부분집합이죠. 멱집합의 원소는 X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런데 X는 모든 집합을 원소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멱집합의 원소는 X의 원소여야 하죠. 그러니까 멱집합은 X의 부분집합이어야 하죠. 이때 여기서 이리로 가는 멱집합에서 X로 가는 단수함수는 아주 쉽습니다. 그냥 항등함수죠. 이게 X를 X로 보내면 됩니다. 그럼 단수함수죠. P에서 X로 가는 단수함수가 있다면 역으로 X에서 PX로 가는 전수함수가 있다고 여기서 말했죠. 그러니까 근데 X에서 PX로 가는 전수함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대각정리의 결과죠. 이것이 바로 칸토르의 역설입니다. 그 다음 이 집합론의 중요한 정리인데 이걸 소개함으로써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일을 말하는 거죠. 1절, 2절, 3절. 여기서 집합론의 공리를 여러 개 얘기했는데 아직 공리 3개는 아직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리는 칸토르, 슈레더, 번스타인의 정리라고 불리우는 것이고 그렇게 쉬운 증명은 아니지만 현대의 기준에서 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은 그런 증명인데 이 당시 당대의 그 유명한 수학자들이 증명했다가 틀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오류가 없는 증명을 찾게 되어서 그때까지 관여했던 이 3명의 이름이 이 정리의 이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해 보이죠. x가 y보다 작거나 같고 y가 x보다 작거나 같으면 둘은 같다. 그런데 이 정의를 잘 보면 이 부분은 x에서 y로 가는 단사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걸 f1이라고 합시다. 이 부분은 y에서 x로 가는 단사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걸 f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f1과 f2를 가지고 어떻게 잘 어떤 조작을 해서 x에서 y로 가는 전단사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썩 간단하진 않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증명인데 아마도 제 4장에서 이걸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